비가 세차게 쏟아지던 그 밤, 나는 병원 주차장에서 한 여자가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 여자는 손끝까지 떨었고 숨조차 제대로 들이쉬지 못했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말했다. 어차피 너 죽으니까 네 목숨 가지고 장난질하지 마. 그 말이 사라진 자리에는 차가운 공기만이 남아있었고 그녀는 마치 바람만 스쳐도 무너질 것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입술로 속삭였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나는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이 한 회가 얼마나 무거운 선택들 위에서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깨닫게 된다. 어떤 선택은 누군가를 살리고 어떤 선택은 누군가의 마음을 죽이고 어떤 선택은 평생 감당해야 할 죄를 남긴다. 그리고 지금 그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지은호였다. 간이식 적합 판정. 얼마나 간단한 네 글자인가. 하지만 그 네 글자가 무너뜨린 건 단지 사람 하나의 삶이 아니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절박한 희망이 되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견딜 수 없는 짐이 되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 숨겨온 죄를 덮어줄 도피처가 되었다. 그러나 그 문장이 가장 깊숙이 파고든 곳은 결국 은호의 마음이었다.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이 살 수 없다. 사람 하나의 생명을 자기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잃어버렸다고만 들었던 자신의 친오빠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은호는 단순히 짐을 짊어진 게 아니었다. 그건 한낱 선택이 아닌 죄처럼 느껴지는 운명이 되어버렸다. 고성이. 그녀와의 첫 만남은 돌이켜보면 모든 게 너무나 완벽했다. 누수로 얼룩진 천장 아래 그녀는 지친 얼굴로 말했다.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라면요. 그 말은 흡사 수십 년 묻어둔 상처 속에 한 줄기 빛처럼 스며들었다. 정말 잃어버린 거라면,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거라면 그 한 문장은 버려졌다는 기억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 그런데 그녀가 은호에게 접근한 시점과 아들 우진의 간이식이 필요해진 시점이 정확히 겹친다는 걸 알게 되면 그 만남의 의미는 더 이상 아름답게 포장될 수 없다. 잃어버린 딸을 찾은 게 아니라 간을 찾은 건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고개를 든다. 그 의심을 처음 말했던 사람은 이지혁이었다. 지혁은 늘 그렇듯이 차분하고 이성적이었다. 은호야, 너무 많은 게 딱 맞아떨어져. 이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은호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 사람의 진심을 봤어요. 꾸밀 수 없는 상황에서 만났으니까. 누구 말이 맞았을까? 지금 와서 보면 지역의 말이 더 정확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그 순간의 은호는 혈연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못했다. 정순이는 처음부터 낌새를 느끼고 있었다. 엄마라는 존재가 가진 감이라는 건 때로는 진실보다 더 빠르게 반응한다. 버릴 땐 언제고 살만해지니까 다시 찾아오는 거지. 그 말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가장 정확한 진단이었다. 순이는 알고 있었다. 저 여자는 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간을 찾으러 왔다는 걸. 그래서 은호가 간이식을 하겠다는 말을 꺼낸 순간 순이는 거의 비명처럼 내뱉었다. 간이식 할 거면 나랑 인연 끊어. 그 말은 상처로 남았지만 그 말 뒤에 깔린 의미는 누구보다 깊었다. 나는 내가 또 버려지는 걸 볼 자신이 없다. 그 마음이었다. 그리고 우진. 그는 병상에서 가장 잔인한 진실을 들었다. 그간 내 동생간이라고. 어린 시절 손을 꼭 잡고 뛰어다니던 그 장면은 아직도 그에게 선명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동생이 죽었다고 말했고 이제 와서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것도 그 동생이 자신에게 간을 준다고. 우진은 울부짖었다. 엄마 유라 죽었다고 했잖아. 죽었다고 했잖아. 그 울음에는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배신이었다. 이 와중에도 가장 현실적인 사람은 지강호였다. 언제나 모난 말만 하는 것 같지만 강호는 가족 중 누구보다 현실을 직시하는 쪽이었다. 누나 진짜 간 안 줄 거야? 그 말은 잔인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었다. 누나가 간을 주지 않으면 우진은 죽는다. 누나가 간을 주면 누나가 위험하다. 어느 쪽이든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하는 문제였다. 그럼에도 가장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은 결국 은호였다. 그녀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어둠 속에서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고성이가 처음 말하던 그 표정. 내 인생의 누수는 다시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말이 왜 이제 와서 연기처럼 보이는 걸까? 모든 게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있었고 맞아떨어진다는 건 누군가가 설계했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이지혁이었다. 은호야, 지금 괜찮아? 그 말 한마디에 은호는 더는 숨길 수 없었다. 괜찮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서진 조각처럼 떨리고 있었다. 지혁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지금 갈게. 오늘 혼자 두고 싶지 않다. 잠시의 침묵 끝에 은호는 조용히 말했다. 와주세요. 그 말은 지금까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그녀의 마음을 잠시 멈춰 세운 순간이었다. 위로와 이해가 필요한 그때 은호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지혁이었다. 진심을 꾸미지 않아도 되는 단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조용한 방 안에서 자신이 처음 번 돈을 바라보며 눈을 반짝이는 박영라. 내 힘으로 처음 번 돈이야. 그 말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다른 길을 선택하려 하고 있었다. 패션쇼에서 모델 제안을 받았다는 말에 쑥 올라오는 희열까지.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른다. 자신이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삶이 어쩌면 앞으로 벌어질 모든 혼란을 정면에서 흔들어 놓을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없던 딸이 있다는 걸 회장이 알면 날 어떻게 할까? 이제 이 싸움은 간이식만의 문제가 아니다. 숨겨진 딸, 숨겨진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졌을 때 무너질 가문과 권력. 그리고 누군가는 또 이렇게 속삭였다. 어차피 너 죽으니까. 죽지도 못할 거면서. 그 말은 전체를 관통하는 핏줄처럼 거친 힘을 품고 있었다. 이제 이야기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갑던 날이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가 불길하게 느껴질 정도로 숨이 막혔다. 은호는 전등도 켜지 않은 채 그대로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잠시 전까지 울음이 고여있던 자국이 아직 눈가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목이 막힌 채로 가만히 생각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리고 누가 처음 이 판을 만들기 시작한 걸까? 그 질문은 어쩌면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지 않나. 알아도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지금 은호가 딱 그랬다. 그때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낮지만 익숙한 목소리. 은호야, 나야. 문을 열자 지혁이 서 있었다. 눈빛부터가 달랐다. 그는 걱정과 분노, 그리고 무력함까지 동시에 지니고 온 사람처럼 보였다. 집 안으로 들어온 지혁은 은호를 바라보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보다 먼저 그녀의 얼굴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힘들었지. 그의 목소리는 숨처럼 가느다랐다. 은호는 그 말 한 줄에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가 힘들었지라고 말해주는 순간 사람은 더는 견딜 수 없어진다. 마음이 그 말에 기대고 싶어져 버리니까. 지혁은 조용히 식탁 앞에 앉았다. 그녀도 맞은편에 앉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공기가 흘렀다. 내가 오늘 자료를 좀 찾아봤어. 그가 말했다. 은호는 숨을 들이켰다. 지혁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 처음 만난 그 공간 기억하지? 그 누수난 천장, 계약서, 우연처럼 보였던 모든 것들. 은호는 눈을 떨구었다.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으니까. 지혁은 말을 이어갔다. 그 건물 6개월 단기 임대 계약이었어. 그리고 너랑 만난 지 한 달 후에 다른 사람과 재계약이 진행됐더라. 그러면 그 여자는 너를 만나기 위해 그 공간을 쓴 거지. 그 건물 자체가 만남을 만들기 위한 도구였을 수도 있어. 그 말은 은호의 가슴 깊은 곳을 찔러왔다. 근데 그날은 꾸밀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혈당으로 쓰러진 것도, 제가 도와준 것도, 그건 연출할 수 없잖아요. 지혁은 잠시 멈췄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렇지, 그건 꾸밀 수 없어. 하지만 꾸미지 않은 장면 하나를 넣어두면 그 뒤에 모든 연출은 더 자연스럽게 보이지.
은호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곱씹었다. 가슴 한쪽이 시리도록 아려왔다. 지혁은 말을 이어갔다. 은호야, 만약에 너를 이용하기 위한 만남이었다고 가정해봐. 그날 저혈당으로 쓰러진 그녀를 네가 도와준 건 계획돼 있던 게 아니었겠지. 하지만 그 후의 모든 움직임은 그날 이후에 만들어진 걸 수도 있어. 그 말은 너무 아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어딘가에서 알고 있었다는 감정이 살짝 스쳤다. 지혁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청주 보육원 자리, 너랑 나 같이 갔었던 그 감나무 앞에서 들었던 말들. 기억하지? 기억나요. 거기서 분명히 말했어. 여자아이는 남겨지고 생모가 와서 아들만 데려갔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호의 손이 떨렸다. 그러니까 너는 처음부터 버려진 거야. 그 말은 한순간 공기를 무너뜨렸다. 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술이 떨려서 숨이 가빠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지혁은 조용히 말했다. 네 잘못 아니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위로의 말이 들릴 만큼 지금 은호의 마음은 부서진 조각으로 가득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랬어요.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고. 그때 누가 저를 보육원에 맡겼을 수도 있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짜 제 인생 전체가 흔들렸어요. 은호는 숨을 토했다. 그 말에 담긴 절망이 너무 날카로웠다.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얘기마저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그래, 그 말도 너를 흔들기 위한 말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너한테 죄책감을 지우고 네가 결정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은호는 입을 막았다. 울음을 참기 위해. 지혁은 그녀의 흔들리는 어깨를 한번 바라보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는 버려진 게 아니라 버린 당사자에게 선택되지 않은 아이였어. 그게 더 정확한 말일지도 몰라. 그 말은 가장 잔인했지만 가장 진실에 가까웠다. 은호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울었다. 지혁은 말없이 그 울음을 지켜보았다. 그저 그녀의 손등 위에 조용히 손을 올려 잠시라도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것처럼.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지혁이 천천히 말했다. 은호야, 넌 희생할 필요 없어. 네가 가진 건 간 하나가 아니라 네 인생 전체야. 그 말은 은호가 지금까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집안의 문이 살짝 열리며 낯선 공기가 스며들었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정순이였다. 순이는 은호와 지혁을 번갈아 보며 묻는다. 지금 무슨 얘기 중이야? 은호는 눈물을 지운 채 조심스럽게 일어나 엄마 앞으로 걸어갔다. 엄마, 나 엄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순이의 표정이 흔들렸다. 엄마는 사실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딸의 입으로 듣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다. 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간이식 하려고 했어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순이의 얼굴이 그대로 굳었다. 숨도 잊은 듯 멈춰 있었다. 그리고 몇 초 후 순이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작게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 그 말은 포기와 절망,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사랑이 뒤섞인 말이었다. 엄마,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 여자. 순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은호는 눈을 감았다. 엄마, 근데 저도 이제 그 사람이 왜 저를 찾아왔는지 알 것 같아요. 순이는 고개를 들었다. 왜 찾은 건데? 은호는 천천히 그 엄마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저한테서 값만 아니라 더 많은 걸 가져가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순이는 한순간 숨을 들이켰다.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 그 순간, 집안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밤이 더 깊어지자 집안 공기는 무거운 먼지처럼 가라앉았다. 은호는 엄마 앞에 서서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간이식을 하려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 고성이라는 여자가 어떤 말들로 자신을 흔들었는지, 어떤 장면들로 자신을 설득했는지 차근차근 내어놓았다. 순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번이나 국물처럼 뜨거운 숨을 들이켰다. 그래서 너 혼자 그 모든 걸 다 감당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 말에는 딸에게 뒤늦게서야 도착한 엄마의 절망이 그대로 실려 있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그냥 정말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게 진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내가 버려졌다는 생각 말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목소리가 중간중간 갈라졌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우진 씨 간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가 숨겨놓은 모든 걸 지키기 위해서도 저를 찾은 것 같아요. 순이는 이를 악물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그날 병원에서 머리채 잡고 소리라도 안 질렀으면 내가 아니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눈물을 닦아내며 덧붙였다. 그래도 고맙다. 넌 그래도 마지막에 돌아왔네. 엄마한테 말해주러. 은호는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몰래 뉴욕 연수라고 거짓말하고 갈 생각까지 했어요. 수술받고 회복하고 다 끝나고 나서야 말하려고 했어요. 엄마 상처 안 받게 해주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게 더 상처야, 이 바보야. 순이가 말했다. 내 딸을 그 여자한테 빼앗기는 줄 알았으니까. 내가 너 엄마 아닌 것처럼 네가 나 몰래 어디 멀리 가버릴 것 같아서. 나는 그게 더 무서웠어. 그 말에 은호는 닫아두었던 감정이 다시 무너지는 걸 느꼈다. 그동안 친모라는 이름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던 사람. 입양 서류 앞에 자신의 이름 대신 양부모라고 적혀 있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었다. 엄마. 그녀가 조용히 부르자 순이도 못 이기는 척 딸을 끌어안았다. 둘의 어깨가 울음과 함께 천천히 흔들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혁은 조용히 자리를 비켜 주방 쪽으로 물러났다. 그는 이 장면을 말로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입양, 혈연, 버려진 아이, 남겨진 아이. 어떤 말보다 더 큰 시간들이 이미 이 집안에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순이는 눈가를 닫고 말했다. 좋아. 그럼 이제 남은 건 하나야. 뭔데요? 다시는 네 목숨 가지고 저울질하는 사람한테 끌려가지 않는 거. 그게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효도야. 은호는 모르게 웃음 비슷한 걸 흘렸다. 눈가가 여전히 붉은데도 웃음이 섞이니까 그 표정이 더 짠해졌다. 그때 방문이 덜컥 열렸다. 지강호가 몰래 듣고 있었던 게 들켜버린 셈이었다. 엄마, 나도 들었어. 그가 어색하게 말했다. 누나 진짜 간이식 안 할 거지? 은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안 할 거야. 강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잘했어. 사실 나도 두려웠거든. 누나가 그런 선택하면 우리 집 다시는 예전으로 못 돌아갈 것 같아서. 말투는 늘 까칠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 근데 그는 덧붙였다. 그렇다고 누군가 죽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 엄마 말도 맞고 누나 말도 맞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답이 없냐. 그 말에 순이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세상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러더니 강호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러니까 너는 사람 잘 믿지 마. 늘 얻어맞는 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그 말은 이 집 식구 전체에게 주는 경고 같았다. 한편 같은 밤. 도시 반대편 고성이는 넓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지만 와인은 거의 줄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자신과 거울을 대면하듯 창밖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이사장님.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섰다. 말해봐요. 성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병원 쪽은 뭐래? 큰 변화는 없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비서의 말은 최대한 돌려 말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분명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일 시간도 많지 않다는 거네. 성희가 쓴 웃음을 지어 보였다. 은호 씨 쪽은요?
오늘 이식 안 하겠다고 거의 확실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 대표까지 개입하고 있어서 더 이상 설득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희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짧게 웃었다. 그래서 요즘 애들은 문제야. 옛날 같았으면 피 한 방울 섞인 친엄마가 나타났다 하면 그냥 울면서 안기고 끝났을 텐데. 비서는 조심스레 말을 골랐다. 요즘 아이들은 자기 인생을 먼저 생각하니까요. 자기 인생? 그녀가 고개를 돌려 비서를 바라보았다. 내가 그 말 들을 자격이 없는 건 알지만 하나 묻자. 우진이 인생은 누가 지켜줄 건데? 비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애는 성희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깨진 유리컵이었어.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다 부서져 버릴 것 같은. 그래서 난 평생 겁에 질려 살았지. 언제 갑자기 또 피 흘리면서 쓰러질지 모르는 아이. 그러다가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근데 이제 와서 그 아이를 살릴 방법이 눈앞에 있는데 내가 그걸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 비서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사장님, 없던 딸이 있다는 걸 회장님이 아시면 그 말하지 말랬지. 성희가 단호하게 끊었다. 그러더니 한 발 앞으로 걸어가 자신이 마주한 창에 비친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없던 딸이 있다는 걸 박순서 회장이 알면 날 어떻게 할까?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독백에 가까웠다. 지금까지 깔끔하게 숨겨졌던 흠이 하나 생기는 거야. 나한테도 우리 남편한테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집안에 없어. 비서는 숨을 삼켰다. 그래서요, 이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부드럽게 웃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방법은 여러 가지야. 그녀가 말했다. 근데 하나만은 분명해. 이 판에서 내가 목숨이랑 인생을 걸 사람은 우진이뿐이야. 그녀는 짧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어차피 누군가는 죽어. 근데 왜 꼭 내 아들 이어야 하지? 그 말은 비서의 머리카락까지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성희는 와인잔을 다시 들며 덧붙였다. 우리가 선택할 사람은 뻔하지. 죽어도 내 인생에 구멍이 안 나는 쪽. 버려져도 아무도 몰랐던 쪽. 그게 누구냐고 묻지 않아도 벌써 답은 정해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다른 공간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일찍부터 스튜디오에 나간 영란은 피팅룸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며 몇 번이나 이게 진짜 나 맞나 싶은 표정으로 웃었다가 진지해졌다가를 반복했다. 영나 씨, 준비되셨어요? 스태프가 문을 두드렸다. 네, 금방 나갈게요. 문을 열고 나서자 스태프들이 환하게 그녀를 맞았다. 와, 진짜 잘 어울린다. 각도만 잘 잡으면 런웨이 사진 완전 잘 나오겠어요. 영란은 그 말이 너무 어색하면서도 좋았다. 누가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엔 진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다. 촬영이 끝난 뒤 디자이너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오늘 테스트 촬영이랑 피팅, 그리고 쇼 리허설 포함해서 선지급이에요. 적은 돈 아니죠? 영란은 두 손으로 봉투를 받으며 조심스럽게 확인했다. 숫자를 본 순간 눈이 크게 떠졌다. 이거 진짜 제 이름으로 들어온 거예요? 당연하죠. 내 힘으로 처음 번 돈이야. 곧 그렇게 말하고 싶었죠.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영란은 웃음을 터뜨렸다. 맞아요. 진짜 내 힘으로 처음 번 돈이에요. 엄마 카드도 아니고 아빠 회사도 아니고 그냥 박영나 이름으로. 그 순간 그녀는 잠깐만이라도 세상 위에 혼자 서 있는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그 기분을 집까지 가져가는 건 또 다른 문제였다.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 거실에서 TV를 보던 고성이가 고개를 돌렸다. 왔어?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눈동자는 어딘가 바닥을 꿰뚫고 보는 것처럼 깊어져 있었다. 엄마. 영란은 밝게 외치며 봉투를 흔들었다. 엄마, 나 오늘 돈 벌어왔다. 돈? 성희가 눈썹을 올렸다. 응.
패션쇼 모델 계약했잖아. 기억나? 오늘 선금 받았어.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벌어온 첫 돈이야. 그 말에 성희는 입가를 살짝 올렸다. 그래. 축하해야겠네. 말은 축하인데 표정 어딘가엔 다른 계산이 깔려 있었다. 영란은 들뜬 마음에 봉투를 열어 보이며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내가 뭘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동안은 다 남이 깔아준 길만 걷는 기분이었는데 처음으로 내가 고른 길 위에 선 것 같아. 성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조심스레 물었다.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가볼 생각이야? 응. 이번 쇼 잘하면 다음 시즌도 부를 수 있대. 그리고 웹툰 쪽도 연락 와 있고. 아, 맞다. 아빠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나 준비 좀 해서 제대로 말하고 싶어. 그 말에 성희의 눈이 잠깐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래, 언니한테는 비밀로 하자. 그런 느낌이네. 혼잣말처럼 던진 농담이었지만 말끝이 묵직했다. 언니라니 엄마. 영나가 웃었다. 우리 집에 언니가 어딨어. 그러게. 성희는 잠시 말끝을 흐렸다. 우리 집엔 딸이 하나뿐이지. 그 말은 어쩌면 자기 최면 같았다. 없던 딸은 그날 이후로 늘 성희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했다. 밤이 다시 찾아왔을 때 성희는 혼자 방 안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병원에서 온 메시지들이 줄줄이 쌓여 있었다. 수술 일정 조정 관련 회신 바랍니다. 환자 상태 재평가 후 보고 예정. 그녀는 이 문장들을 한 번씩 읽고 결국 화면을 꺼버렸다. 그 순간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남편 박진석이었다. 여보. 응. 왜 이렇게 늦게 전화했어? 그냥 오늘 회장님이랑 얘기 좀 했어. 그 말에 성희의 손이 잠깐 굳었다. 회장님이랑? 그래. 형님이 그러시더라. 혹시 말 안 한 자식이라도 더 있는 건 아니지? 이러시더라고. 순간 성희의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뭐라고 대답했어? 당연히 아니라고 했지. 우리 집은 그런 일 없다. 깔끔하게 말했어. 진석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지만 전화기 반대편에서 성희는 숨을 고르고 또 고르고 있었다. 당연히 없지.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럴 리가 없지. 왜? 뭔 일 있어? 아니, 그냥 피곤해서 그래. 당신도 얼른 자. 전화를 끊고 나서 성희는 한동안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못했다. 이제는 박순서 회장의 촉도 슬슬 이쪽을 향해 오는 것 같다. 그게 무엇보다 위험했다. 그래서 더더욱 결정은 빨리 내려져야 했다. 누가 살고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내일을 맞이할 것인지. 그 답은 아직 겉으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새벽 1시가 넘었을 때 은호는 혼자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불 꺼진 집, 모든 대화가 끝났는데도 머릿속은 차갑게 깨어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 미발신 메시지가 여러 떠 있었다. 보낸 적 없지만 보내고 싶었던 말들. 선배, 나 괜찮은 척 좀 그만할래요. 선배, 그냥 좀 무섭습니다. 선배,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 그때 진동이 울렸다. 보낸 사람은 이지혁이었다. 내일 아침 잠깐 나올 수 있어. 간단한 문장이었는데도 마치 누군가 복잡한 실타래를 대신 풀어주겠다는 손길 같아서 숨이 턱 하고 막혔다. 은호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네, 갈게요. 그 답장 하나에도 마음속이 조금 덜 흔들리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햇빛이 부엌 창문을 통과해 식탁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순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콩나물국을 끓였다. 은호가 식탁에 앉아 수저를 들 때 순이는 조용히 말했다. 은호야, 오늘부터는 다 너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누구한테든 도움을 좀 받아. 누구요? 순이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말했다. 그 선배. 그 사람 너 좋아하는 거. 엄마 눈에는 다 보여. 은호는 손이 멈췄다. 얼굴이 살짝 뜨거워졌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 근데 그 선배가 네 옆에 서 있을 때는 너 숨소리가 안정돼.
엄마가 그건 알아. 은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수저만 만지작거렸다. 그 순간 현관에서 강호의 투박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 먼저 나간다. 순이가 소리쳤다. 밥 먹고 가. 밥. 늦었어. 나중에.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순이는 한숨을 내쉬었다. 저놈의 성격은 진짜 타고났어. 타고났어. 은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평범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따라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창하역 근처 카페. 이지혁은 은호가 들어오는 순간 앉아있던 자리에서 바로 일어섰다. 괜찮아. 그의 첫 질문은 단 3글자였지만 그 3글자는 밤새 눌러놓던 감정들을 다 건드렸다. 괜찮아질 거예요. 은호가 마지못해 웃었다. 지혁은 잠시 그녀의 얼굴을 보다가 자연스럽게 옆으로 의자를 당겼다. 잠깐 앉아봐. 이거 넣어줄 게 있어. 그는 태블릿을 켜서 한 화면을 보여주었다. 어젯밤 감나무 보육원에서 녹음했던 할머니 녹취였다. 작은 스피커에서 울리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카페 공기를 서서히 잠식해갔다. 둘이 같이 있었어요. 여자가 와서 아들만 데려갔지. 독한 년이었지, 그거. 은호의 손이 떨렸다.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움켜쥐었다. 지혁은 조용히 말했다. 너 혼자 듣기엔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내가 같이 들어주려고. 그 말 한마디에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미묘한 감정이 올라왔다. 누군가 옆에 서 있다는 안정감. 그리고 그게 지혁이라는 사실. 선배 고마워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하나 더. 그가 말했다. 너 어제 엄마한테 다 말한 거 잘한 거야.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거든. 은호는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지만 참았다. 이 카페에서 울어버리면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지혁은 그녀의 눈빛을 읽은 듯 다른 말을 꺼냈다. 잠깐 바람 좀 쐴래? 근처에 사람 없는 데 있어. 그들은 함께 카페 밖으로 나와 지하철역 옆 조용한 산책로를 걸었다. 걷는 동안 지혁은 한 번도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멀찌감치 그녀의 보폭에 맞춰 걸어주는 것만으로 무슨 말보다 큰 위로를 건네고 있었다. 어느 순간 은호가 멈췄다. 선배. 지혁이 돌아보았다. 저 이제 안 흔들릴게요. 누가 뭐라고 해도 간이식은 안 해요. 그런 선택은 이제는 제 인생에서 없어요. 지혁은 그녀의 눈을 깊게 바라보았다. 길게, 확실하게. 그래, 그게 맞아.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 선택,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그 말에 은호는 천천히 호흡을 고르고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다. 누군가의 부탁이나 연민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결심의 눈빛. 지혁도 그걸 느꼈다. 한편 같은 시각. 고성희는 의사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있었다. 이사장님 우진군 상태가 오늘 아침 또 조금 나빠졌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성희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얼마나 시간이 남은 거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빠릅니다. 약간의 침묵이 이어졌다. 은호 씨는요? 성희가 물었다. 아직 연락 없었습니다. 그 순간 고성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치 모든 계산이 한 번에 끝난 사람처럼. 아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좋아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그럼 이제 제가 움직일 차례네요.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야. 우진이 살리는 것. 그 외엔 아무 의미 없어. 그리고 그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모성인지 광기인지 구분되지 않는 단단함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날 오후 병원 복도는 언제나처럼 희미한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고성희는 굽 높은 구두 소리를 또각또각 울리며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마치 이곳이 자기 집인 것처럼 당당하게. 이사장님 오셨어요. 우진 담당 의사가 허겁지겁 달려나왔다. 오늘은 어때요?
성희의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깎여 있었다. 수치가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여전히 간 20밖에 없다. 그녀가 끊었다. 의사는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른 공여자는요? 지난번에 후보자 몇 명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있었는데. 하나는 간 수치가 맞지 않고 하나는 가족 사정으로 포기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은 아직 연락이. 그 사람도 결국 안 한다고 하겠죠. 성희가 말을 잘랐다. 어떤 엄마가 자기 자식 간 떼어주는 걸 쉽게 결정하겠어요. 의사는 순간 자기 자식이라는 단어에 잠깐 눈을 들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병원에서 누구의 진짜 자식이고 누구의 숨겨진 자식인지까지 의사가 다 알 필요는 없었다. 그러니까요, 이사장님. 의사가 조심스레 말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공여자는 여전히 지은호. 성희가 조용히 이름을 입에 올렸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묘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분이 이식을 거부했습니다. 의사가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강요로는. 강요? 성희가 가볍게 웃었다. 선생님, 세상에 강요 아닌 설득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를 움직이게 하려면 언제나 무언가를 걸어야 하잖아요. 그 말이 너무 위험하게 들려서 의사는 시선을 피했다. 제가 이사장님께 권하고 싶은 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설득해보는 쪽입니다. 지금처럼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만 날 수 있어요. 성희는 그 말을 듣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시간을 조금만 더 둘게요. 하지만 그 말에 속듯이 시간이 거의 없다는 걸 의사도 그녀도 알고 있었다. 병실안 우진은 반쯤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희미하게 이불 위에 번졌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는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엄마. 성희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기분은 좀 어때? 괜찮아. 이제 익숙해졌어. 우진은 떠보듯 말했다.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는 감각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성희는 웃지 못했다. 너 어제 누가 와서 소리 지르는 거 들었지? 우진이 물었다. 문 밖에서. 성희는 잠깐 굳어졌다. 무슨 소리? 유라 엄마. 우진이 입가를 비틀며 말했다. 그 사람이 그랬잖아. 내 딸 건드리지 마. 25년 만에 날강도로 나타났다고. 성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숨이 순간 막혔다. 엄마. 우진이 그녀를 불렀다. 나 다 알고 있어. 유라 죽었다고 한 것도, 입양 보냈다고 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지. 성희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근데도 묻고 싶어. 우진이 힘겹게 웃었다. 왜 나만 데려갔어? 둘 다 버리든지 둘 다 데려가든지. 왜 그때 엄마 손은 내 손만 잡았던 걸까? 그 질문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성희가 스스로에게 답하지 못한 질문이었다. 너라도 살려야 했으니까. 그녀가 겨우 입을 떼었다. 그때 나는 둘 다 데려올 힘이 없었어. 둘 다 데려올 힘이 없다면서. 지금은 어떻게? 유라관까지 데려오려고 해? 우진의 말이 공기를 갈랐다. 성희는 한 발짝 물러서며 숨을 들이켰다. 우진아, 엄마는. 엄마. 우진이 그녀를 끊었다. 만약에 유라가 간을 준다고 했으면 나 안 받으려고 했어. 그 말에 성희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왜? 내가 그런 거 받을 자격이 있어? 여동생 버려놓고 없던 사람처럼 만들고 필요하니까 다시 불러다 쓰는 거. 그게 사람이야? 너는 버린 적 없어. 성희가 다급하게 말했다. 버린 건 내가. 엄마가 버린 거나 내가 버린 거나. 결국 결과는 똑같잖아.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나는 이제 누구 목숨 빌려서 사는 것도 지겨워.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기회가 없다고 생각할래. 유라가 나 살리겠다고 하는 상황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할래. 우진은 눈을 감았다. 그래야
엄마를 조금이라도 덜 미워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말은 성희의 가슴 정중앙을 찔렀다. 그 시각 AP 사무실 한켠에 있는 회의실. 박성재는 데이터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문이 열리고 이지혁이 들어왔다. 형. 성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말한 대로 이사장님 동선 어느 정도 정리해봤어요. 테이블 위에는 병원 출입 기록, 인테리어, 계약 내역, 재단 기부 일정 등이 인쇄된 자료가 펼쳐져 있었다. 지혁은 서류를 하나씩 넘겨보며 말했다. 병원 방문은 우진이 쓰러지기 시작한 시점이랑 거의 겹치고 그 뒤로부터 아트스페이스 계약 그리고 너희 그룹 관련 후원 일정까지 다 같이 묶여있네. 성재가 한숨을 쉬었다. 이쯤 되면 선배 말이 다 맞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은호 씨 겨냥하고 판을 짰다는 거. 지혁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확신으로 바뀌는 중이지.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 혹시 이 일에 우리 아버지나 회장님까지 연관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지혁은 그제야 눈을 들었다. 박 회장이 숨겨진 딸 얘기를 꺼냈다고. 네, 어제 아버지한테 직접 물으셨대요. 말 안 한 자식이라도 더 있는 것 아니냐고. 지혁의 눈빛이 예리해졌다. 감이 온 거지, 회장도.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성재야, 이건 너한테도 힘든 얘기일 수 있는데 지금부터 하는 말 끝까지 들어줄 수 있겠냐? 성재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선배가 나한테 이런 표정하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눈 감고 모르는 척하기엔 너무 와버렸어요. 지혁은 낮게 말했다. 만약에 너네 집안이 이 일에 더 깊이 연관돼 있다면 나는 은호 편에 설 거야. 말의 무게가 회의실 공기를 내리눌렀다. 성재는 그 말을 듣고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오히려 담담하게 웃었다. 그렇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가 말했다. 그래서 나도 그 편에 설게요. 지혁이 눈썹을 올렸다. 괜찮겠어? 너네 아버지, 너네 집안 다 적으로 돌리는 걸 수도 있는데. 형. 성재가 말했다. 집안이 잘못했으면 그때는 내가 사람으로서 제대로 서봐야죠. 그 대답에 지혁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올라갔다. 고맙다. 그가 짧게 말했다. 한편 지강호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친구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다. 친구가 물었다. 야, 누나 진짜 간이식 안 하기로 한 거야? 그래. 강호가 대충 대답했다. 근데 너는 어때? 솔직히 좀 찜찜하지 않아? 사람 하나 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강호는 신경질적으로 한숨을 쉬었다. 야, 그게 그렇게 간단하면 네가 가서 간 떼주든가. 무슨 소리야, 임마. 난 혈연도 아닌데. 그러니까. 혈연이라고 다 책임지는 세상 아니야, 이제. 내 누나도. 이제 좀 자기 인생 살게 놔둬야지.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데 너 엄마한테는 얘기했냐? 누나가 간이식 하려고 했었다는 거. 강호는 머리를 극적였다. 엄마 이미 다 아셔. 그 얘기 나오고 집 난리 났잖아. 이제는 엄마가 누나 붙잡고 있어. 친구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럼 엄마한텐 비밀로 할 건 없어졌네. 있지. 강호가 발길을 멈추고 말했다. 누나한테는 비밀로 하자. 뭐를? 나 어제 병원 올라갔었거든.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왜? 거기까지 왜 가? 누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잖아. 근데 솔직히 그 사람도 아무 잘못 없는 것 같아서. 어릴 때 같이 있었던 오빠라며. 누나 얘기 조금 들었어. 그래서 나도 나름대로 확인하고 싶었어. 친구가 말문이 막혔다. 그거 누나한테 말 안 한 거야? 말하면 뭐 되냐? 강호가 씁쓸하게 웃었다. 누나 마음 또 흔들리게. 그래서 누나한테는 비밀로 하자. 나 병원 간 거, 나도 그 사람 눈 한 번 본 거. 친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건 너한테도 누나한테도.
지금은 비밀인 게 맞겠다. 강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도 누나 대신 나는 한 번쯤 봐야 할 것 같았어. 누나가 거의 자기 목숨 내놓을 뻔한 사람이 어떤 얼굴로 누워있는지. 그게 형제라는 이름이 주는 또 다른 모양의 책임이었다. 밤이 다시 찾아왔을 때 고성이는 조용히 한 사람을 불렀다. 최 비서였다. 오늘 병원에서 본 말들 한마디도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돼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성희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들, 간이식 준비 과정, 후보자들 이야기. 그 중에서 특히 은호 이름이 직접적으로 오간 기록들은 다 정리해 두세요. 비서는 잠시 멈칫했다. 정리라는 게 혹시 없애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성희가 고개를 저었다. 없애면 오히려 티나요. 그냥 보이지 않는 서랍으로 옮겨두자는 거지.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비서는 그 미소가 전혀 안심이 되지 않았다. 이사장님,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정도 선에서 그만두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요? 왜요? 성희의 눈빛이 차갑게 바뀌었다.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건 생명이야. 근데 당신은 책임이 무섭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할 거야? 비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이사장님, 지금까지는 어쨌든 설득의 단계였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그 설득의 대상을 바꿀 수도 있는 거지. 성희가 가볍게 끊었다. 어떻게요? 비서가 물었다. 누구를 향해서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짧게 대답했다. 누구든. 이 사실을 안 사람부터.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 공기가 싸늘해졌다. 선생님도 알죠? 그녀가 낮게 말했다. 네가 간이식하는 걸 숨겼는데 그걸 말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비서는 숨을 삼켰다. 누군가 입을 열면 그 입을 막으면 돼요. 병원에서든 회사에서든 집안에서든. 성희는 마치 아주 단순한 정리 작업을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말했다. 없던 딸이 있다는 걸. 박순서 회장이 알면 날 어떻게 할까? 그 말. 오늘도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요. 그녀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쓰러질지는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야. 그 순간 어딘가에서 새로운 균열이 또 한 줄 생겼다. 저녁이 깊어지자 서울 하늘에 얇게 깔린 먹구름은 비를 예고하듯 천천히 내려앉았다. 은호는 집 쪽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회사에서의 일도, 오늘 지역과 나눈 대화도, 집에서의 울음도 이제는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었다. 이제 흔들리지 말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은호의 이름을 불렀다. 씨. 은호가 돌아보자 어두운 가로등 아래에 서 있는 사람. 고성희였다. 은호는 처음엔 말을 잃었다. 두려움이 먼저 목까지 차올랐지만 그걸 억지로 눌러 담았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성희는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다. 마치 거리를 둬야만 하는 사람처럼 한 발 뒤에서 서 있었다. 어제 내가 한 말 다 들었어.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단했지만 안쪽에 무언가 비틀려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은호가 말하려는 순간 성희가 끊었다. 좋아. 간이식 안 하겠다는 거. 그 선택. 내일부턴 나도 인정할게. 은호는 잠시 얼어붙었다. 이사장 부인이 이렇게 쉽게 물러난다고.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마치 오래된 문제를 하나씩 접어 서랍에 넣어두는 사람처럼 조용히 정리된 표정이었다. 대신 성희는 목소리를 낮췄다. 다시는 우리 우진 앞에 나타나지 마. 은호는 한 걸음 물러섰다. 저는 우진 씨한테 간섭할 생각 없어요. 그럼 약속해. 성희가 말했다. 그 아이 앞에서 네가 미안해하는 표정도 지으면 안 돼. 무슨 말? 죄책감을 주지 말라는 뜻이야. 성희의 입꼬리가 느리게 올라갔다. 네가 미안해하면 우진은 또 흔들릴 거니까. 은호는 차갑게 식은 바람 속에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성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네가 누군가에게 이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나도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어. 그 말은 은호가 들은 어떤 말보다도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성희는 뒤돌아 걸어갔다. 구두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은호는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 시각 AP 본사. 이지혁은 회의실에서 늦은 시각까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성재는 전화기를 붙잡은 채 어딘가에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다. 형, 자료 하나 더 찾았어요. 성재가 다급히 들어왔다. 지혁이 고개를 들었다. 뭔데? 이사장님이 6개월 전부터 보육원 관련 기부 내역을 동시에 진행했어요. 우진 수술 일정이 나온 시점하고 정확히 겹쳐요. 지혁의 시선이 굳어졌다. 이제 완전히 맞아떨어지는군. 성재가 숨을 들이켰다. 형, 그가 말했다. 우리 은호 씨 집 쪽부터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사장님이 오늘 움직였어요. 지혁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다. 뭐? 확실치 않지만 집 쪽 CCTV에서 이사장님 차량이 잡혔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지혁은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보자. 두 사람은 급히 사무실을 나섰다. 동시에 은호 집 앞. 은호는 천천히 걸어서 집 쪽 골목을 들어섰다. 가로등이 간간히 깜빡이는 좁은 골목. 밤 공기가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집 문 앞에 거의 도착했을 때 문득 땅바닥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작은 휴대용 녹음기였다. 은호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어제 지혁이 녹취했던 그 장치와 똑같은 종류. 하지만 이건 훨씬 오래된 모델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주워들었다. 그리고 녹음 버튼이 아직도 켜져 있었다. 찰칵. 녹음이 멈추는 작은 소리가 공포처럼 들렸다. 은호야. 집안에서 순이가 문을 열고 그녀를 불렀다. 은호는 급히 녹음기를 숨겼다. 금방 들어갈게요. 그러고 문을 닫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심각한 무언가에 들어와 버렸다는 걸 깨달았다. 그 시각 영나. 패션쇼 리허설이 끝난 뒤 영나는 흥분된 마음으로 대기실 의자에 앉아 신발을 갈아 신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영나야. 박진석이었다. 아빠. 영나가 밝게 대답했다. 리허설 끝났어. 나 이제 집에 가. 지금 당장 본사로 와라. 목소리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아빠, 무슨 일인데? 지금 와. 지금 당장. 전화를 끊어버린 아버지의 목소리에 영나는 가슴이 스르륵 굳어버렸다. 잠시 뒤 은호는